자, 그럼 이제 세션 1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세션 1은 기후급식 정의와 국내외 추진 사례를 가지고 이 타이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단법인 지역재단의 허원중 이사장님을 좌장으로 먼저 모시겠고요.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모십니다. 오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이효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장님이시죠. 오늘의 기조발제는 왜 기후급식인가를 또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션 1에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OK시드 프로젝트의 이냐쿠 토모야 사무국장님도 저희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UN 세계식량계획 캄보디아 국가사무소 학교급식총괄님이시죠. 후미츠 모토스님도 저희가 함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니세프 인도네시아 영양전문가이십니다. 아이린 로스터님을 또 미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농촌사회학회 김태환 이사님을 또 앞으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세션 1 기후급식 정의와 국내외 추진 사례를 우리 허원중 이사장님의 좌장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학습열이 아주 높으신 분들만 오늘 모인 것입니다. 다 같이 제가 기후하면 급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후! 아주 이것도 없고 대단합니다. 기후급식에 대해서 아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똑똑한 챗GPT는 어떻게 알고 있나 하니까 학교와 공공급식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식단과 공급 체계를 의미한다. 맞습니까? 똑똑하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단순한 영양 공급의 급식 차원을 넘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요게 참 기특해요. 지역 순환경제를 살리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기르는 급식을 지향한다.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것을 위한 핵심 요소로 첫째, 저탄소 식단, 두 번째, 로컬푸드 사용, 세 번째, 친환경 생산물 우선, 네 번째, 잔반 및 폐기물 최소화.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열망을 모아 기후식 정의와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오늘 귀한 분들의 말씀을 짧고 굵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간은 6시에 마치고 각 패널들이 주발제 20분, 패널 3분 20분, 그리고 우리 김태환 이사가 15분, 5분 절하게 주셨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청중 플로우 토론을 한 20분에서 30분이라도 좀 하고 최대한 6시 전에 끝내서 여러분들이 저녁 일과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제일 왼쪽 부터 일단 성함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한국농촌사회학회 이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린 로시타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 후미츠쿠 토스님.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야쿠 도모야님.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우리 이효희 선생님.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발제대 가도 되겠죠?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효희 지속가능농정연구소 소장님으로부터 왜 기후식량 부탁합니다. 20분 내로.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이효희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3년 전에 경기도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시는 농민분들이 만든 연구소입니다. 전국에서 광역 단위로 친환경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유일무이한 그런 연구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기후급식이 논의되고 있는 배경, 그리고 기후급식의 개념,
마지막으로 기후급식 실천 사례, 국제적인 사례, 국내적인 국가적인 사례, 그리고 이제 도시 차원에서의 실천 사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챗GPT가 다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번잡하게 됐는데요. 기후급식이 나온 배경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5년에 파리에서 195개국이 모여서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라고 10년 전에 그렇게 결의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2024년이 1.5도 이상 올라간 첫 해였습니다. 말하자면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가장 더운 해가 2024년이었다는 거고 기후위기 한계선을 넘어간 첫 번째 해였다는 거죠. 굉장한 위기감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의 그 그래프에서 보듯이 1980년 이후로 급격하게 기후가 상승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익숙한 그래프였지만 막상 작년에 이렇게 기후위기 한계선을 넘고 1년 중 4분의 3이 1.5도를 넘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상황을 직면한 오늘날의 위기를 가지고 온 게 무엇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의 두 번째 원인이 기후급식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먹거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31%라고 FA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먹거리 체계라는 것은 농업 생산의 영역에서부터 유통, 판매, 그리고 조리, 운송, 그리고 먹거리를 먹고 난 폐기물까지 전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먹거리 체계에서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기후급식을 논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 보이실 텐데요. 그 중에서 파란색이 생산 전후의 배출량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처럼 농장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농장을 나온 생산 전후에 발생하는 배출량도 2000년에 15%에서 2020년 28%로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생산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만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리파와 동료 학자들은 이 환경을 파괴하고 소농을 소멸하게 만들고 기후 재앙의 원인이 되는 이 탄소 집약적인 산업적 농업이 굉장히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체 먹거리 체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연구를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표시된 게 이제 한국인데요. 2015년 기준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나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숫자고요. 이렇게 먹거리 체계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기후급식을 논의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먹거리 체계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8% 정도는 말하자면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통해서 먹거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18%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지속가능한 식단으로 전환을 통해서 8% 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음식물 손실과 낭비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탄소 배출을 8%나 감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먹거리 체계에 살고 있지만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후급식이 논의되는 배경은 먹거리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기후위기는 곧 농업위기이고 농업위기는 먹거리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CC를 비롯한 네이처 같은 주요 학술지나 또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밀이나 쌀과 옥수수, 대두와 같은 주요 곡물의 수확량은 10%가 감축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곡물들이 현재 우리 전체 지구인들의 3분의 2가 칼로리 섭취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0% 감축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온 상승이나 불규칙한 강수 또는 새로운 해충의 출현 등 이 기후위기로 인한 작물 생산성 저하로 식량 불평등이 악화되고 영양과 식량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적으로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쌀과 밀, 콩류에서 아연이나 철분, 단백질 함량 같은 것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10% 감축되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식량 생산에 있어서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IPCC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기온 변화에 따라서 옥수수 수확량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많은 것은 농업 생산성이 감소된다는 의미고 초록색이 많은 것은 농업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화면이 흐리긴 하지만 보시기에 보라색이 많으시죠? 네, 절대적으로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성을 급격히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도에서 2.4도와 같은 저온 시나리오나 3.9도에서 6도씨 같이 고온 시나리오나 거의 보라색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급격히 감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봐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적응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이런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 방법을 위한 식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봤을 때 기후위기 완화 식단이라고 한다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식물 기반의 식단, 그리고 유기농, 지역 제철 같은 지속가능한 식단, 육류와 가공식품 섭취를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완화 식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적응 식단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전통 문화에 기반한 식단, 토착 작물을 활용한 식단,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을 소비하는 것을 적응 식단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 말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기후변화 대응형 식단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기에 아래에 빨간색이 점점 진해지고 있는 것은 에드 호킨스가 개발한 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도별로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최근은 가장 붉은 색깔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래에 초록색에서 점점 노란색에서 회색이 되고 있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희박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띠만 보더라도 지구의 온도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생물의 다양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2019년에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2050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EU 전체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먹거리 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근거한 거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린딜 정책의 핵심은 팜투포크의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50까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50% 줄이겠다. 그리고 농경지의 25%를 유기농으로 전환하여 먹거리 체계를 전환하는 것,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중요한 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학교급식 안에서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School Food for Change 이 프로젝트인데요. 유럽연합에서 학교급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나라에서 3,000여 개 학교가 21년부터 25년까지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기후 행동과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식습관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유기농운동연맹에서 만든 브로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럽에서 2030년까지 유기농 경작지를 20% 전환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공공조달을 통해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에서 유기농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홍보 브로셔입니다. 우리는 이런 브로셔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공공조달에서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한다는 당연한 사실 이외에도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54%나 증가해서 병가가 감소한다. 이런 사실도 있고요. 그리고 더 건강한 식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공중보건 비용도 절감된다라는 조사를 덴마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의료비를 유기농 급식 통해서 300유로 절감할 수 있고 공공주방에 우리가 공공급식에 1유로를 투자하면 연간 35유로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외에도 국제사회에서는 먹거리 체계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유엔의 식량 정상회의, 푸드 서밋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이 푸드 서밋이 2021년부터는 유엔 먹거리 체계 정상회의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가졌던 관심은 이제 먹거리 체계의 전환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1년에 SDG 달성 추진과 함께 먹거리 전환의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2년마다 우리가 만나서 국제사회가 점검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23년이 되었을 때 컵28에서 132개국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회복력 있는 먹거리 체계 그리고 기후 행동에 관한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서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국가의 먹거리 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 함께 동의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 먹거리 체계 정상회의가 가지고 온 결과 중에 이제 하나가 유엔 산하의 기후 회복적 먹거리 체계 동맹을 결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먹거리와 기후를 통합해서 같이 실천해 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FAO 자료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공공급식이다. 그리고 이 공공급식은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적 효과가 있고 또 소농이나 중소기업이 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의 빈곤을 완화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기농이나 친환경 지역 농산물 조달을 통해서 농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탄소 발자국을 감축함으로써 환경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또한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을 연계함으로써 우리가 먹거리 체계를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먹거리 체계로 전환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먹거리의 가치를 표현하는 개념들과는 조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른 먹거리, 굿푸드라든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스테이너블 푸드 같은 것들이 학교급식이라든가 푸드플랜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조달 체계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표현돼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5분 남았다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 지금 제가 기후급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 풀푸드도 지구를 식히는 먹거리도 했지만 기후급식이라고 통칭하는 거에는 지구 친화적인 학교급식과 기후 친화적인 학교급식 이 두 가지가 대변되는데 통칭해서 기후급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라고 한다면 지구 친화적인 학교급식은 먹거리 체계까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기후 친화적인 학교급식은 말 그대로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거에만 중점을 둔다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우리의 먹거리 체계 전환까지 요구하는 것이 지구 친화적인 급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세계식량 계획은 WFP 같은 경우는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통해서 기후 회복적인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지구 친화적인 학교급식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입장에 기반해서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학교급식 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먹거리 체계 유엔 정상회의에서 학교급식 연합이 출범이 됐고요. 그리고 지구 친화적인 급식을 통해서 먹거리 전환을 이루어 가자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지금 학교급식은 이제 기후와 환경의 의제로 의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IPCC나 EAT 벤식스 통해서 지구 건강 식단을 발표를 했는데 이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단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지나갔는데 FAO 같은 경우는 기후 친화적인 급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급식의 공통점은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해내자 그리고 기후 회복력을 키우자 그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식물성 기반이라고 할 때는 식물로만 구성하는 메뉴를 의미하고 식물성 중심으로 메뉴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햄버거 패티에 버섯과 소고기를 섞은 주로 식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인데 제가 사례 발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후 회복적 급식으로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학생들의 역할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후정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내야만 기후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발표를 들으셨기 때문에 풀푸드 서약에 대해서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밀라노 도시 협약을 통해서 각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8개 국가가 도시 식품 밀라노 도시식품 정책 협약에 참여를 했고 올해 안양이 참여를 통해서 전에 23년에 한 화성과 더불어 경기도도 2개의 도시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유럽연합에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공조달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공공조달을 제시를 통해서 먹거리 체계 전환에 관한 관심을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조달 기준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에갈린 법을 통해서 이 학교급식 안에서 지속가능한 식재료를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급식에서 유기농 20% 지속가능한 식재료를 22년에는 50%를 의무화했다면 24년에는 조금 더 강화시켜서 유기농 20%에 지속가능한 식재료 60%까지 이렇게 상향해서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3,000명 이상 식사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선단체와 기부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법 중에는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공공조달을 할 때 환경 기준을 반영하고 학교에서 환경교육이라든가 공공급식의 최신 메뉴를 도입하는 것을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침으로 학교급식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국가의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고, 스웨덴 내에서는 국가 먹거리 전략을 통해서도 학교급식이 핵심적인 실천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농지의 20%를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2050 기후행동 계획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 강화도 유기농 전략을 통해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경지를 30%까지 전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공공조달을 통해서 유기농지를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후급식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분 내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도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캘리포니아의 무상급식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스웨덴의 말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뒤로 잘 안 가고 있습니다만, 프랑스 파리 사례도 전체적인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속에서 학교급식이 이렇게 공공조달이 목표를 갖고 실천된다는 게, 우리나라 먹거리 체계 계획과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 이렇게 분리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계획 속에서 공공조달 계획이 함께 이렇게 실천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메 같은 경우에도 말메시의 기후급식은 전체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계획 속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론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쿨푸드 약속이라든가 좋은 먹거리 도시 계획을 통해서 우리 공공조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이렇게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연평균 기온변화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2024년에 이렇게 검붉은색을 보실 수 있는데요. 61년부터 2010년을 평균 기온을 0으로 봤을 때 지금 더 높은 0도보다 높고 심지어 2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추이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후급식을 믿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경기도가 기후급식을 먼저 시작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시간을 한 이틀 정도 강의 분량인데 여러분 20분에 맞춰준다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지자체도 물론 경기도 포함해서 기후대응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열심히 하고 예산 확충을 하는데 조례, 광주광역시도 조례도 만들고 아마 지금 민선 부기 때는 모든 출마 단체장 후보들의 이게 아주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꼼꼼하게 안 되고 다른 쓸데없는 애소식 하는데 드는 돈을 절약해서 미래 세대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들어주는 기후급식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 아까 챗GPT가 재정 확대가 세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 하기를 기대하죠. 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른 투표 또 부탁드립니다.